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첫날이라 좀 정신 없어서 저희가 자료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수강증 꺼내 놓으시고 이렇게 10시 되면 드릴게요. 혹시 10시 넘어서 도착하시게 되면 그 앞에에서 데스크에서 받아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다음 주에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그것도 저쪽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늦게 오시거나 못 오신 거는 저기서 받으시고 10시 전에 오시면은 수강증 확인 후 이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오셨던, 처음 오셨어요? 그럼 지난주 거 아예 못 들으셨어요? 인터넷으로 들으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죠? 네, 오늘은 DSM-5에서 이제 주요 장애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세세하게 진단 기준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장애들이 있고 이 장애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자료 드렸는데 다 커팅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셨죠. 이제 점점 모여질 건데요. 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생각까지 차마 거기까지 배려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나요? 이랬더니 그것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거는 보시면 희미하게 선이 있죠. 진하게 하면 또 삐뚤어질 때 이렇게 삐죽 나오니까 희미하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DSM-5 시작할게요. 저희 그 교재랑도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상심리학 교재와 예전에는 제가 이제 권성만 교수님의 책과 그리고 DSM-5를 이제 병행해 가면서 교재를 만들었었던 거고, 이거는 정말 DSM-5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DSM-5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20가지의 어떤 큰 범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발달 단계로 이번에는 그게 개정될 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 중요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신경 발달 장애이고,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앞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발달기에 시작하는 아이들의 장애를 보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경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이제 신경 인지 장애, 이게 이제 선망, 치매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뺐고요. 어떤 성기능 장애 막 이런 것들은 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주요하게 다루는 것들 했고요. 선생님 자료 뒤에서 수강증 보여주시고 받아오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예, 그래서 수강증 지참하시라고 어제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챙기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적장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적장애는 굉장히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주요한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라는 거죠. 발달 시기에 시작이 되고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에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좀 객관식이라든지 아니면 틀린 거 찾아내라고 할 때 지적 기능이나 사회 기능 적응 기능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두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개념, 사회, 실행 영역도 좀 중요한 게요. 여기 보면 심각도를 나눌 때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그렇게 제가 일일이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나눠질 때 이게 위에는 표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개념,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 요 세 가지를 구분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사회, 실행 영역이라는 단어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이 기억을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응 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지적장애니까 지적 기능 중요하죠. 그쵸?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화된 어떤 개별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적응장애는 이제 정말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에서의 그런 적응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각도를 나눈 것이 적응 장애를 토대로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지원이 필요한지를 여기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 기능보다는 실제로 일단 도움이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적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그 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 그 표준화된 검사로 했을 때 낮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면은 신경 발달 장애에서 이제 심각도를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근데 얘만 이제 최고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4단계로 나누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밑줄 뺐거든요. 심리검사나 이상심리학 이런 거는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밑줄 이런 거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발달 시기 시작된다라는 거, 개념, 사회, 실행 영역, 그리고 지적 기능, 적응 기능 모두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이제 적응 기능 위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요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거 특수화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진단장애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장애인데요. 이것도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장애는 아닌데 비슷한 그런 장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소통 장애라는 거는 장애의 명칭이 아니라 이 범주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신경발달 장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말하기, 의사소통의 결함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되는 그런 장애인데,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 언어장애. 말만 봐도 좀 헷갈리지 않나요? 뭐 말 유창성 장애, 언어 장애, 말소리 장애 막 그렇죠. 그래서 언어 장애라는 거는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휘라든지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이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그리고 담화라는 거는 어떤 대화하기 위한 기술, 설명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장애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생성 이런 것들을 얼만큼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게 우리 장애는 사실 장애 명칭이나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한 20까지는 해당이 될 것 같은, 네, 그렇지 않나요? 이따 우리 보면 저 막 머리카락도 뽑고 입술도 뜯고 막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든지 발달이 늦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어떤 증상들인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말소리 장애. 언어는 이렇게 말을 어떻게 구조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면, 말소리는 말 그대로 말소리예요. 발음 같은 거 있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말을 소리내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소리를 생성하거나 발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명료하게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말소리 내기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언어 명료도를 방해하거나 어떤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막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소리 장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언어 장애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이거는 이제 말더듬이라고 해놨는데, 말더듬 아시죠? 뭔지. 그래서 말의 정상적인 유창성과 말 속도 양상의 장애로 연령이나 언어 기술에 비해 부적절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음절, 단어 이런 것들을 반복하거나 길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나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그 주변에 어떤 초등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말을 더듬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듬는 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제가요 이렇게 하다 이제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길게 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내가 이 부분 이런 거 할 때는 더 더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거나 그런 거를 회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또는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회적인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가 인사를 적절하게 나눈다든지 식사하셨는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 목적에 맞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 혹은 맥락이나 듣는 사람의 요구에 적절하게 하는지 맥락 듣는 사람의 요구 이런 거라면은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 우리 사례 보면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댓말을 쓰시면서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하는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보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반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학생한테 하더라도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억지로 왔는지 그죠? 굉장히 본인이 원해서 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예리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순서 자기 순서 사회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내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 혹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야 이랬을 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김밥이 뭐야 이러면은 김에 밥을 넣어서 어떤 걸 그렇게 넣어서 말아먹는 거 있잖아. 말아먹는 거 이렇게 똘똘 마는 거 이렇게 국물에 말아먹는 거 말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해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기.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혹은 애매한 것을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빈칸 없이 그냥 바로 제가 복습을 할게요. 발음이라든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그렇죠. 제가 말소리라는 게 히트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바로 말소리 장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어휘를 사용한다든지 설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언어장애. 그리고 그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그리고 어떤 이해 쉬운 말로 표현한다든지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쓰셨나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뭐 시험을 준비를 하신 경험이 있거나 그러시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거죠. 여기에서 그 동그라미 1번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라는 거는 이것도 어떤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의 결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정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몸짓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 비언어적인 소통 이런 것들 또는 동료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 말을 의미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반향어라고 하죠. 예,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상동등적이거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뭐 공을 계속 물건을 튕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애착을 하거나 하나에 고집스럽게 흥미를 갖거나 이런 것들 또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뭐 이렇게 과잉 반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설명하는 건 이런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기 발달 시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각도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고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래서 1단계는 지원이 필요한 수준, 가장 경미한 상태죠. 3단계는 이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있죠. 그럼 2단계는 뭘까요? 중간 정도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예, 그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수준, 많은 지원,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지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설마 이 명칭이 중요할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아까 지적장애 설명 드릴 때 개념, 사회, 실용 이런 걸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지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이런 걸로 구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DHD죠. 이게 참 지난 임용에도 나왔었죠. 근데 이거 되게 쉽게 나왔었는데 틀리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긴장하니까 ADHD 막 이 말이 이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듣는 건데 이것도 말이 막 꼬여서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죠. 기능 또는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부주의 및 과잉 행동 충동성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옆에 966이 뭔지 아실까요? 9개 중에서 6개. 그리고 그쵸 6개월. 그쵸 빙고. 맞아요. 그래서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이게 2가지로 나뉘잖아요. 부주의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성 이렇게 나누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966이에요. 얘도 966. 9개 중에 6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9개 들어가는 거는 일단 크게 봐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시고요. 예. 9개 중에 6개 그리고 6개월 기준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주의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부주의하게 자꾸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물건을 이렇게 분실한다고 잃어버리고 오거나 아니면 집중이 어렵거나 남의 얘기 듣는 게 어렵거나 뭐를 체계화하는데 어렵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부주의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과잉 행동이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행동들이 과잉 행동 충동성. 그리고 충동성이니까 그것도 또 급한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차례 같은 거 기다리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966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후기 청소년이나 아니면 17세 이상 이런 성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6개가 아니라 5개만 충족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초기 발달 시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12세 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출에서는 항상 이렇게 사례의 나이, 학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염두에서 보셔야 되고, 그냥 여기에 해당하니까 들어가 있겠지지만은 거기에서 증상이 몇 개가 해당하는지 하나씩 추려내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세 이전에 나타난다라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환경에서 존재한다. 꼭 어떤 한 군데에서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 학원에서 뭐 그런 데에서 이제 계속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복합형, 주의력 결핍, 우세형,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 이렇게 3가지를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준으로 나눈다는 게 제가 좀 한 줄로 줄여놓기는 했는데,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주의한 증상,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충족이 되는데, 과잉행동 충동에 해당하는 증상들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주의형, 아니면 주의력 결핍 우세형, 이렇게 들어가고요. 반대로 과잉행동 충동은 6개월 기준, 지난 6개월에 해당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그리고 둘 다 들어갈 때에는 복합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심각도는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학습 장애,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학습 장애 이렇게 해서 학습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1가지 이상 최소 6개월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단어 읽기라든지 읽은 거를 의미를 이해한다든지 철자법이나 쓰거나 연산이나 수학적인 추론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학습의 어려움은 학령기에 시작되나 해당 학습 기술을 요구하는 정도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가 되어서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예, 주로 이제 학교 갈 때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경도 구분하는 거는요, 1가지나 2가지 정도. 그 기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런 정도가 경도. 1가지나 2가지 정도에. 그 다음에 중등도도 마찬가지예요. 1가지나 2가지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학업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좀 적어드릴까요? 한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 적으시는데 그거 적으려고 했는데 다 못 적고 제가 넘어가면은 막 거기 또 이렇게 계속 신경 쓰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기 넣어드릴 걸 그랬네요. 쓰셨죠? 넘어갈게요. 운동장애. 자, 운동장애도 장애 명칭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틱장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일단은 발달성 협응장애, 그리고 상동증적 운동장애, 그리고 틱장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틱장애는 또 지속적인지 잠정적인지, 그리고 운동틱, 음성틱이 같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일단 발달성 협응장애 먼저 볼게요. 협응된 운동의 습득과 수행이 개인의 생활 연령과 기술 습득 및 사용의 기회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다. 운동 기술 수행의 지연과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서투른 동작으로도 나타나고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위 같은 거, 가위질이나 아니면은 우리 수저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뭐 자전거 탄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계속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또래보다 현저하게 수준이 낮고 그럴 때 이제 발달성 협응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동증적 운동장애 있죠.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적 없는 것 같은 운동을 하고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계속 그냥 별 의미 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 없는 것 같은 운동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속 손을 흔들거나 몸을 흔들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뭐 물어뜯거나 아니면 자기를 막 때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자해하는 행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시를 할 때 자해 행동이 동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시도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신에 어떤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말 그 장애 이름처럼 상동증적 운동장애에 걸맞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자기를 막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틱장애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틱장애가 나왔을 때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어떤 기간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면 그냥 틱장애 하지 마시고 하위 그 유형을 다 쓰셔야죠. 그래서 투렛 장애인지 지속성인지 잠정적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성과 잠정적을 구분을 하게 되면 지속성은 운동틱이나 음성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거죠. 1년 이상 지속되고 18세 이전에 발병하고, 그리고 잠정적 틱장애는 1년 미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18세 이전에 발병하는데요. 얘는 1년 이상, 얘는 1년 미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운동틱과 음성틱을 구분을 하실 건데요. 여기에는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틱 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한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 DSM-5에도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나 만성 이거는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속성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속성 여기 보면 운동 또는 음성틱이 한 가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이 나타나면 지속성 운동틱 장애, 그리고 음성틱 킁킁거리거나 이런 것만 나타나면 지속성 음성틱 장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복합적인 어떤 운동틱,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틱이라는 건 선생님들 다 틱은 다 아시죠?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아도, 그쵸? 막 입을 이렇게 벌린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틱이고, 킁킁거리거나 이런 소리 막 이렇게 소리 내거나 이런 것들이 음성틱.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음성틱도 같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그리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이럴 때 뚜렛 장애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 범주 보면요. 일단은 제가 장애를 넣은 게 아니라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 특징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요. 심각도를 먼저 넣어놨어요. 제가 일단 공통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망상장애, 그리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양상,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이런 것들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장애들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기 정신병적 장애도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중 하나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현 양상 장애에서도 이런 것들 다 지금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일단 주 증상들 5가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5가지 증상과 심각도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이 심각도도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망상, 핵심적인 특징부터 이제 망상 보면 모순된 증거를 고려하고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피해 망상 되어 있는데, 피해 망상은 내가 계속 피해를 당하는 거고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피해 망상이죠. 그리고 관계 망상 같은 거는 어떤 주변 사람들 말이나 어떤 단서 이런 것도 다 나를 겨냥한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이게 다 나한테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과대망상, 이런 거는 내가 굉장히 특출하고 명성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색정망상. 그래서 이거 망상장애에서 이제 색정형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내용 하나씩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그러니까 색정형, 색정망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과대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어떤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허무망상은 대참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망상은 신체적 기능이나 감각, 수반 이런 것에 대한 거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좀 괴이한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환각이죠. 환각. 외부 자극 없이 일어나는 유사 지각 경험, 정상 지각과 똑같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수의적으로 자기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청이나 환시, 환후, 환촉, 환미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환청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조현병 환자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환청을 듣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격하고 막 이럴 때. 그 다음에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건데요.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하다, 그러니까 막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와해되고 막 이렇게 하나의 화제에서 다른 걸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대답이 굉장히 모호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제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고요. 그 다음 극도로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 운동 행동, 그래서 여기에 긴장증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굉장히 어린애같이 둔하고 우둔하고 이런 거부터 굉장히 초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긴장증 포함되어 있죠. 긴장성 행동은 환경에 대한 반응성의 현저한 감소
완전히 감소하는 거예요. 어떤 지시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하지 않거나 뭐 굉장히 이렇게 저항하면서 하거나 혹은 굉장히 무목적의 과도한 운동, 굉장히 반대로 흥분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긴장성 행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음성 증상.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증, 무언증, 무쾌락증, 무사회증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음성 증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그리고 극도로 와해되거나 비정상적인 운동 행동, 음성 증상 이 5가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주에서는 다 심각도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했던 핵심 증상과 같은 정신병의 1차 증상에 대해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한다. 심각도를 지난 7일 중에서 가장 심할 때 증상 없음이 이제 여기에서는 고도 이런 거 중등도 이런 거 아니고 0부터 4까지. 그래서 0은 증상이 없는 거고요. 4는 증상이 심각한 거죠. 그렇게 5점 척도를 이용해서 등급화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근데 심각도를 이렇게 등급화를 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사용 없이도 심각도 하지 않아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범주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망상장애예요. 앞에 있었던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망상이었죠. 그래서 망상만 있는 경우예요. 1개월 이상의 지속 기간을 가진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존재한다. 한 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존재하고요.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혼합형 이렇게 명시되지 않는 유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색정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질투형은 앞에 없었죠. 예시에서 없었는데 질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 외도 의심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괴이한 망상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괴이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다른 사람이 뭐 어제 밤에 내 장기를 꺼내갔다고 그런데 이거 되게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면 실제로 많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엉뚱하지 않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망상이 아까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본인은 믿는 거죠. 그렇죠? 흉터 없이 꺼내가고 그렇게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괴이하죠. 그래서 괴이한 경우를 동반하는 할 때는 요거를 따로 이렇게 명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설마 그런 거 명시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올까요? 여튼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정신병적 장애 있어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그리고 극도로 와해된 긴장성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밑줄 쳐놓은 게 3가지 있어요. 밑에 조현 양상장애도 그렇고 밑줄 쳐놓은 게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죠. 그쵸? 이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장애 사파 지속 기간 동안에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인데 그러니까 이런 행동 중 하나 이상 존재잖아요.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일단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이 중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중에 들어가는 그런 장애의 범위도 있지만 이거는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이상 1개월 이내라는 거. 이게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는 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현 양상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2 이상 존재합니다. 2 이상 존재. 2 이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장애 사파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내니까 1개월 이내면 여기고 그쵸? 1개월이 넘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에 맨날 나오는 조현병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5가지 앞에서 했던 5가지 주 증상이 있어요. 이 중에서 둘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둘 이상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밑줄 중에 하나 들어가고 1개월 동안 상당 부분의 시간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 지속적 징후 보면 최소 6개월이 지속되는데 전구 증상, 활성기, 잔류기 포함된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진단 기준 보면요. 1개월 동안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6개월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헷갈려요.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구기 또는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전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활성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아갈 때 이제 잔류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것까지가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활성기가 이제 1개월 이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개월 동안 상당 부분 시간을 존재한다라는 건 그 활성기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개월. 자, 그 다음에 조현 정동 장애입니다. 자, 조현병의 연속 기간 동안이니까 조현병에 해당하겠죠. 여기 진단 기준 A가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고요. 이것과 동시에 주요 기분사파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우울사파나 어떤 조증사파 이거는요 이따가 우리 양극성장애 주요 우울장애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평생 유병 기간 동안 주요 기분사파 없이 존재하는 2주 이상의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만 있으면 그럼 뭐 주요 우울사파가 될 거죠. 주요 우울장애가 될 거고 조현병만 있으면 조현병만 될 건데 이게 주요 그러니까 그런 조현병의 증상 비스무리한 것이 우울증 때문에 살짝 이렇게 나타날랑 말랑하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기간에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좀 구분되시나요? 네. 그러면 망상이 만약에 관계망상과 어떤 망상을 넣을까요? 신체망상 이런 것들이 같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장애로 들어갈까요? 그냥 망상장애. 그쵸? 근데 이제 막 조현병 이런 게 막 2개 이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망상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망상이 여러 가지가 되든 그럴 때는 망상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성. 요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하려면 앞에서도 이제 조증사파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조증사파 그리고 주요 우울사파, 경조증사파 이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진단 기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증사파 먼저 보면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굉장히 들떠있고 막 목표지향적 활동에 막 이렇게 고양돼 있는 상태인 거죠.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그 기분 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보이고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수면에 대한 어떤 욕구 감소, 그리고 말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
산만하고 목표 지향적 활동하고 굉장히 쾌락적인 활동에 막 몰두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그런 쾌락적인 활동에 몰두하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는 것도 그러니까 갑박 말도 안 되는 거에 막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성관계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조증사파입니다. 일단 조증사파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조증사파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요. 기간을 보시면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이렇게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경조증사파 보시면은요.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조증이랑 비슷한데 기간이 적어도 4일이죠. 4일 연속으로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기간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얘는 4일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우울사파도 볼게요. 자, 밑에 9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고요.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첫 번째, 두 번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준이 일단 2주 이상 들어가죠. 그리고 5가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경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 우울사파라고 안 돼 있고요. 우울증이나 그냥 우울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우울사파를 충족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보다 경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고 체중 감소, 증가, 식욕 감소, 불면, 과다수면 이런 것들, 활력 상실, 무가치감,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주요 우울사파 구분되셨나요? 그러면 조증사파, 경조증사파는 굉장히 막 고양되고 의기양양한 그런 상태인데 조증사파는 기준 날짜가 일주일, 그쵸? 경조증사파는 4일, 주요 우울사파. 그쵸, 2주. 오, 막 갑자기 일주일 4일 외우셨다 주요 우울사파니까 이렇게 보려고 내려가시는데 이렇게 또 안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 기간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이게 일단 정리가 되셔야지 양극성 장애, 1형, 2형 순환성 장애, 우울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일단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조증사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경조증이나 당연히 조증이니까 경조증이 더 약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아니면 주요 우울사파가 선행할 수도 있어요. 주요 우울사파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2형 양극성 장애는 경조증사파에다가 주요 우울사파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는 2년 이상, 아동 청소년은 1년도 괜찮습니다. 경조증 기간, 그리고 우울증 기간. 여기 사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쵸? 기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경미한 상태예요. 이런 것을 충족하고 증상, 그러니까 2년 이상이지만 이 중에서 증상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조증, 경조증, 그리고 평정한 상태, 그 다음 기분 부정과 우울한 상태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제1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조증사파가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조증사파가 이렇게 충족이 돼야 돼요.
조증사파 기간이 어떻게 됐었죠? 1주. 1주 이상.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빨간색. 그 다음에 요거는 주요 우울사파인데요. 날짜 기준이 2주였어요. 그죠? 이 빨간색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형 양극성 장애에서는 조증사파가 충족이 되고 여기에 주요 우울사파 있죠. 우울사파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2형 구분을 하면요. 제2형은 증상이 어떻게 되죠? 일단 들어가는 게 우울사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울사파가 들어가고 2주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증이 아니라 경조증. 그쵸? 경조증. 얘는 4일이죠. 그래서 얘는 우울사파라고 구분을 해드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경조증 사파. 자,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 자, 여기에서는 경조증,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평정이고 이게 우울, 경조, 그러니까 여기까지 충족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간을 쓰시면 이 기간이 얼만큼 이상 돼야 돼요? 2년 이상. 그리고 중간에 증상 없는 기간이 얼만큼 이상 있습니다. 2개월이 넘으면 안 되죠. 가리고 있나요, 제가? 그 다음에 우울장애. 조금 기다릴까요? 네. 네,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사파에 해당하면서 하는데 주요 우울사파 우리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증사파 혹은 경조증사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아야 될까요? 조증사파에도 우울장애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경조증사파에도 우울장애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 들어가면 그쪽으로 양극성 장애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로 진단을 내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우울장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는 지금 1번은 주요 우울장애고요. 2번은 지속성 우울장애. 2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있고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2년 동안 증상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가지 중에서 2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경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겠죠. 기간이 길어요. 얘는. 또 주요 우울장애와 지속성 우울장애 일단은 기간으로도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 기준 6가지 중에서 2가지 증상 충족하게 됩니다. 아까 주요 우울사파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충족될게요? 5가지였어요.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고 불안장애 하겠습니다.